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당초 어제로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이 결국 불발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에 추가 기일을 열어 결심 공판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오전 9시 20분쯤 시작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피고인만 모두 8명에 달해 재판은 평소보다 40분쯤 일찍 열렸습니다. 증거 조사와 특검의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까지 마치고 재판을 마무리 짓겠다는 게 재판부의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출발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순서로 나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만 오전, 오후 모두 합쳐서 6시간 넘게 증거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마치지도 못한 채 먼저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 등 전직 경찰에 대한 증거 조사만 겨우 마쳤습니다. 저녁 늦게 김 전 장관 측 차례가 다시 진행되던 사이 저녁 식사도 하지 않고 이어진 강행군의 윤 전 대통령 측이 추가 기일을 요청했습니다. 마무리하겠다는 재판부의 강경한 입장에도 요청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오는 13일 결심 공판을 다시 열자고 제안했고 변호인단도 논의 끝에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재판은 마무리됐습니다. 한 번 더 기일을 잡았지만 이번 상황을 볼 때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증거조사와 최후 변론 등에서 끝장 대응식 대처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는 13일 특검이 사형과 무기징역 가운데 하나를 구형할 예정인 가운데 결과는 밤늦게야 나올 것이란 분석이 높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직위원 재판부는 당초 어제 특검의 구형까지 모두 마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변호인단이 사실상 무제한 변론에 나서면서 무산됐는데 혀가 짧아서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은 작심한 듯 당초 예정됐던 마지막 재판에 임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시작부터 윤 전 대통령 호칭 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예의를 갖추라더니 방대한 분량의 증거 자료를 일일이 확인해 나갔습니다. 기사와 영상 자료까지 하나하나 제시하며 계엄은 정당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무제한 변론, 법정판 필리버스터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길어지며 무박 2일 재판 가능성이 나오는 와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가세했습니다. 자신들만 적어도 6시간 이상 필요하다며 모든 쟁점에 대해 끝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는 와중에 특검은 김 전 장관 측이 일부러 말을 느리게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혀가 짧아 말을 빨리 하면 혀가 꼬인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방청석에서도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날을 셀 것 같던 재판은 저녁 9시를 넘기며 반전의 계기가 왔습니다. 변호인단이 저녁 식사도 못했다면서 재판 연기를 내비쳤고 가급적 이번에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밝혔던 직위원 재판장은 충분히 기회를 줬다며 변호인단도 밤을 넘길 수 있다고 밝힌 적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다시 13일로 기일 연기를 제안했고 특검과 변호인단 모두 받아들이며 재판은 마무리됐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특검 측과 김용현 측 변호인단은 초반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보다 못한 직위원 부장판사는 변호인단의 태도에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예고된 결심 공판에서 특검과 변호인은 시작부터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증거조사 방식을 두고 거친 실랑이가 벌어진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자료 복사본이 부족해 재판부 먼저 주겠다고 하자 특검은 준비된 피고인부터 하자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루 전 시나리오를 제출했는데 자료도 없이 하겠다는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구두 변론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특검이 무슨 준비를 한 거냐며 재차 지적하자 자신들도 하루 내내 준비한 것이라고 대받아쳤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해오셨어야죠. 그 해왔어요. 성 검사님 보면서 합시다. 구두별로 합시다 그러면. 아니, 무슨 준비를 해오셨다는 거예요? 내일 이하상 사장님 변호사님 저희 하루 언제든 동안 안 이거 가지고 한 겁니다. 오셨으면. 하루 동안 이렇게 하는 게 불가항력적인데요. 결국 양측의 치고받는 설전을 지켜보던 지기현 재판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경고하자 김 전 장관 측도 우리가 징징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근데 프로랑 아마추어 차이는 프로니까 하는 건데요. 프로는 근데 징징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징징대는 게 말씀 아니라 검사들이 증명했습니다. 검사들이 증명했습니까? 저희들이 뭘 증명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님 아니 지금 그 말씀이 징징대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해오셨으면 정중하게 이게 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제가 양해를 좀 말씀드렸지 구한다고 않습니까? 말씀을 하시거나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처럼. 재판부가 특검이 양해를 못하면 준비된 피고인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그 사이 추가 복사본이 준비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지기현 재판장은 소란을 정리하며 프로답게 깔끔히 하자는 취지였다면서 이번 재판이 오늘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은 30년 전 전두환 씨가 재판을 받았던 바로 그곳입니다. 당시 내란 수괴 혐의 전 씨에게는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은 지난 1996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열린 역사적 장소입니다. 당시 검찰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혐의로 전 씨에게 사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지난 30년 차곡차곡 쌓아올린 한국의 민주주의는 1년여 전 위태로운 위기를 맞았습니다. 느닷없이 계엄이 선포된 겁니다. 결국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와 구속, 석방, 재구속을 거치며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특검은 전두환 씨가 사형을 구형받았던 그 법정에서 30년 만에 다시 내란 우두머리죄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구형 절차를 밟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똑같았고 달라진 건 전두환 씨는 수의를, 윤 전 대통령은 정장 차림의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됐다는 것뿐입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장 큰 417호 법정은 역대 대통령들이 줄줄이 거쳐간 곳이기도 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법정에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지난달 미국의 고용이 5만 명 증가에 그치며 전망치를 밑돌았지만 실업률은 4.4%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엔 고용 지표가 썩 나쁘지 않다는 평가지만 실업률 하락에 긍정적 반응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뉴욕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일자리 증가치는 기대 이하였지만 실업률 하락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탄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 관세와 인공지능 AI 활용 확산으로 미국의 고용시장이 전망치를 밑돌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5만 명 증가해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망치 7만 3천 명을 밑돌았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일자리 증감폭은 10만 5천 명 감소해서 17만 3천 명 감소로 지난해 11월은 6만 4천 명 증가해서 5만 6천 명 증가로 각각 하향 조정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실업률은 4.4%로 전월 대비 하락했는데 지난해 11월의 실업률은 종전 4.6%에서 4.5%로 0.1%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관세 정책과 고물가, AI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채용을 주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소매업은 2만 5천 개의 일자리를 감축했고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도 줄어들었는데 이는 겨울 연말에 미국 채용 대목이 예년보다 약했음을 시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제한 정책으로 이민이 급감함에 따라 현재 미국 경제는 실업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과거만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없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예전에 경기 확장기에는 미국에서 15만 개씩 늘어났던 일자리가 이번에 5만 개 증가에 그친 건 과거 기준만큼 심각한 약세 신호는 아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방위 관세를 부과했던 4월 해방의 날 이후 고용 부진은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1분기에는 월 평균 11만 1,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났지만 이후 6월부터 8월까지는 월 평균 11,000개로 급락했고 11월에도 22,000개로 소폭 반등하면서 예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미국의 경제 성장은 건전한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지난해 미국의 일자리는 58만 4천 개 추가되는 데 그쳐 200만 개 이상을 추가했던 2024년 수준보다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는 팬데믹으로 고용시장이 무너졌던 2020년 이후 가장 적은 연간 증가폭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성장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으로 올 봄에 대규모 세금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올해 채용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용 부진이 향후 성장에 발목을 잡거나 자동화와 AI 확산으로 인해 경제는 성장하되 일자리의 필요성은 줄어드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지난해 3분기 미국 경제는 강력한 소비 지출을 토대로 4.3% 성장하며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2.7%로 다소 둔화하겠지만 여전히 견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고용 상황이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가 즉각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할 정도로 심각하진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컨설팅 업체 캐피털 이코노미스트는 고용시장이 생각만큼 나쁘지 않다며 연준이 금리 인하를 재개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 4차례 연속 오르며 연방준비제도의 4차례 금리 인하를 이끌어냈던 미국의 실업률이 하락세로 돌아섰다며 1월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래도 미국 경제 상황이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나타나자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분석을 직접 들어보시죠. Jobs report would be negative for folks who are rooting for another rate cut. But we do want to see kind of economic strength, obviously. 그동안 고용이 매우 취약한 상태였던 만큼 연준은 대출과 소비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3연속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의장은 이 경제 상황 변화를 지켜보면서 향후 몇 달 동안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연준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미국인들의 급여 가치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7% 상승했는데 이는 연초와 거의 비슷하며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았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박 2일간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엽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등을 통해 지역과 글로벌 현안, 경제, 사회, 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14일 오전에는 친교 행사를 함께하고 오후에 이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를 한 뒤 귀국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안정적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일본은 지역 안보와 공급망 확대에 방점을 두고 한일 관계 다지기에 힘을 실을 걸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日韓関係を未来志向で安定的に発展させていくためにシャトル外交の実施を含め緊密な意思疎通を行うことで一致をしており、今回の訪日が
その重要な機会となることを期待いたしております。 특히 지금의 전략 환경에서는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제는 예단할 수 없지만 양국 관계 진전을 위한 방향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열립니다. 중국은 이중물자 수출 금지, 반도체 소재 반덤핑 조사, 식료품 통관 심사 강화 등 일본의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과의 공급망 강화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맹인 미국의 지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은 이번 회담을 통해 안보와 경제에서 한국과의 밀착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다음 달 시마네 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앞두고 다카이치 총리에게 한국을 자극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국민 감정보다 양국의 안보 환경, 경제 환경이 더 중요한 만큼 다카이치 총리에게 현실적 판단을 주문했습니다.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유화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일본이 한국을 우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과 관련한 논평을 자제하면서도 국가 간 교류는 평화 증진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방중 일정을 마친 뒤 엿새 만에 이뤄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논평 요청에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한일 간의 일이라며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다만 말하고 싶은 건 국가 간 교류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수호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일을 태양절과 광명성절로 부르며 최대 명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과 관련해선 북한 매체들이 관련 동향을 보도한 적이 없는데요. 왜 그런 건지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4월 15일 북한 조선중앙TV가 아침부터 방영한 기록영화입니다. 김일성 생일을 맞아 일대기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 주신 만거의 영웅 졸세의 애국자 김일성 장군.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과 함께 김정일 생일 광명성절은 북한에서 공휴일이자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생일 주간이면 곳곳에서 진행되는 기념행사 소식이 관영 매체에 줄을 이어 보도됩니다. 못 견디게 그립습니다. 오이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 생일에 대해선 북한 매체들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1984년 1월 8일 생으로 알려졌지만 북한이 이를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 미 프로농구 선수 출신인 데니스 로드먼이 지난 2014년 방북을 계기로 내놓은 관련 발언 등을 근거로 추정만 될 뿐입니다. 김정은 생일에 대한 북한의 침묵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완성된 우상화 작업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항일 빨치산이란 정치적 유산으로 포장된 김일성이나 장기간의 승계 준비와 긴 집권을 이어간 김정일과는 아직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일 사망 이후 바로 권력을 승계했지만 현재까지 선대에 비해서 뚜렷한 업적이나 성과를 지금 이룩한 것도 없거든요. 선대 지우기와 함께 김 위원장에 대한 단독 우상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김정은의 생일이 기념일이 되는 날이 머지않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최근 김 위원장 부인 이설주가 딸 주혜와 함께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는데 이른바 로열 패밀리 이미지를 구축해 가계 전체를 우상화하려는 의도란 시선도 있습니다. 이 같은 작업이 김정은의 신격화, 김주혜의 후계 구도와도 연결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하는 시위를 벌인 극우단체에 대해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 관련 고발장도 접수됐는데 경찰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극우 성향 시민단체인 위안부법 폐지 시민행동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집회를 여러 차례 벌여왔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앞이나 위안부 피해자들의 자택을 찾아가 소녀상을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들의 학교 앞까지 옮겨갔습니다. 버젓이 성적이거나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펼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SNS에 얼빠진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해당 단체를 강도 높게 비판했고 경찰도 즉각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 관서로 정하고 엄정 수사를 예고한 겁니다. 경찰은 집회의 불법성을 살펴보고 시위자들의 발언을 분석해 모욕 혐의 적용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소녀상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혐오 표현이 포함된 집회를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해당 단체 대표 등을 아동복지법 위반과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교육 환경을 훼손하고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서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도넘은 소녀상 모욕 시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정부 당국의 판단과 경찰 수사가 극우 단체의 비뚤어진 행태를 끊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기상청은 오전 2시를 기해 춘천과 철원, 화천과 강원 중부산지 등 강원 지역 7곳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cm 이상 쌓일 걸로 예측될 때 내려지며 대설주의보가 발효될 경우 발령 지역 주변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주말 사이 대설이 예고되면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제설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강원도 역시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과 폭설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박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는 서해안의 눈구름대 경로를 실시간 분석하며 밤부터 강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제설 대응에는 인력 5천여 명과 장비 1,100여 대가 투입됩니다. 고갯길과 급경사지 등 취약 지점에는 제설제도 미리 살포합니다. 경기도 역시 밤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도로와 교통, 철도, 소방, 농업 분야 담당 직원들이 대설에 대비하고 신속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가장 많은 눈이 예보된 지역 가운데 하나인 강원도도 습설로 인한 시설 붕괴와 동해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도 당부했습니다. 물을 잔뜩 머금은 습설이 예보됐을 경우 농업시설물에 미리 보강지주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 지붕이나 옥상에 쌓인 눈은 무게로 인한 붕괴 위험이 있어 수시로 치워야 합니다. 한파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도계량기는 헌 옷으로 감싸 동파를 방지하고 외출 시에는 수도 꼭지를 조금 열어두는 게 좋습니다. 각 지자체는 이와 함께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큰 만큼 주말 사이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했습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올해 주택시장을 흔들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로 부동산 세금 정책이 꼽힙니다. 당장 5월에 종료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부터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논의가 본격화할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 방향까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20년 넘게 보유한 아파트 등을 매도한 사람이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집값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이유가 크겠지만 세금 정책 변수도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중 하나가 오는 5월 9일 종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이슈입니다. 2021년 한층 강화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 매년 시행을 유예해왔는데 이번 정부가 다시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으면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20-30%의 가산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5년 보유하며 매매 차익 5억 원을 가정했을 때 현재는 양도세가 약 1억 6천만 원이지만 중과 시 3주택자는 약 3억 3천만 원으로 급증합니다.
지난 10.15 대책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 확대돼 영향받는 다주택자 규모도 대폭 늘어나는 상황. 정부는 여전히 정책 방향을 고심 중입니다. 일몰을 종료할지 연장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검토 중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이 결정되면 다시 나중에 추후에 발표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급매물 처분보다 버티기에 들어갈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분이 이 세금 차이에 대한 이득보다 당연히 더 클 거라고 기대하는 한은 그 버티기에 들어갈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또 다른 쟁점은 보유세 강화 여부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정부 핵심 인사들이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따라 하기도 했습니다.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 체계도 집값을 못 잡을 경우 최후의 카드가 세제 개편 아니겠냐는 관측도 계속 나오는 상황. 다만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이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관련 논의는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37주를 채우지 못하고 빠르게 나온 이른둥이는 너무 작아서 맞는 기저귀도 없는데요. 이 아이들만을 위해 특별 소형 기저귀를 만들고 선천성 대사질환자를 위한 식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조산으로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거나 체중이 2.5kg 미만인 이른둥이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면역이 약한 아이들은 엄마 품 대신 인큐베이터에서 집중 관리를 받기에 사실상 몸에 착용할 수 있는 물건은 기저귀 하나뿐입니다. 작은 기저귀를 가져다 주면서 우리 아기 잘 입혀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저귀가 아이한테는 제일 처음 만나는 엄마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유한 킴벌리는 2011년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로부터 아주 작은 기저귀가 필요하다는 메일을 받은 뒤에 이른둥이의 피부와 체형을 고려한 기저귀를 연구해 2017년 이른둥이 기저귀를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이 일반 신생아 기저귀, 이 제품이 이른둥이 기저귀입니다. 훨씬 작은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른둥이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훨씬 더 정밀하고 정교하게 제작됐습니다. 대소변을 굉장히 그 양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큰 기저귀를 썼을 때는 그런 측정량도 정확하지가 않아서 아기 상태를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른둥이 기저귀는 생산 전환과 품질 관리 과정이 복잡해 일반 제품보다 생산 속도가 30% 이상 느리고 수익성도 떨어집니다. 이처럼 손해를 감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메일 유업은 보통 사람만큼 단백질을 섭취하면 뇌에 손상을 일으키는 페닐케톤유증 환자를 위한 특별 분유를 26년 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희귀질환자를 위해 햇반을 만들고 남양유업과 풀무원도 환아용 특수분유와 환자용 식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유를 먹는 아이들은 이제 하루 이틀 먹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기업들의 선택. 국내 여러 연구에서 이런 ESG 경영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신뢰와 성과를 높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수익보다 착한 생산을 선택한 기업의 결정이 기업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국민 배우 고 안성기 씨가 유족과 동료들의 눈물 속에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고 안성기 배우는 어제 오전 8시 서울 명동성당에서 정순택 대주교 집전으로 열린 추모 미사와 9시 연결식을 마지막으로 장지인 경기도 양평에 안치됐습니다. 연결식은 배우 정우성 씨와 배창호 감독의 조사낭독, 장남 안다빈 씨가 유족 대표로 인사를 전하는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정우성 씨는 고인에 대해 영화인 안성기로서 스스로에게 책임과 임무를 부여했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당신 스스로에게 엄격했던 분이라고 회고한 뒤 부디 평안히 영면에 들길 바란다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주말인 오늘은 전국 곳곳에 눈비가 내립니다.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면서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2도로 어제보다 무려 9도나 높아 크게 춥지 않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다시 한기가 밀려오며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에서 시작된 눈비는 점차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북부 내륙과 산간, 호남과 제주 산간에 최고 15에서 20cm 이상, 경기와 영서 남부, 충청과 영남 내륙에도 5에서 많게는 10cm의 큰 눈이 내리겠고요. 서울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최고 3에서 5cm의 강한 눈이 집중되겠고 눈비에 황사가 섞여 내릴 가능성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중북부 지방의 눈비는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청 이남 지방은 내일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많게는 10도 이상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2도, 대전 3도, 부산은 8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찬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를 크게 떨어뜨리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도, 광주 9도, 대구는 10도가 예상됩니다. 휴일에는 서울의 체감 온도가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다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